며칠 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가 됩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때 맞춰서 특수부대 요원들의 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또 박사, 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최근 북한 움직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북한이 지난해 강제 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관심 가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거 내용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친어보이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늘 가르쳐요. 이들은 고맙고 다시 만유할 내 조국의 내일의 주인들로 어머니 사랑, 부모의 사랑을. 여기에는 컴퓨터 수재들 10명 중에서도 1명이 기호 뽑히는데 저희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배려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 학교에 내가 오게 됐다는 그 긍지감과 자부심으로 해서 머리를 쳐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과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초에 이제 이 탈북 청소년들이 2명이 처형이 되고 나머지 수용소로 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신 인터뷰 영상이 나오면서 잘 지내고 있다. 근데 이 중에서도 2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처형설이 있었던 여러 2명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지금 또 9명을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다 나온 거죠. 다 모습을 드러놓고 기자회견을 또 열었어요. 근데 물론 이 내용들을 100% 믿어야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지만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먼저 정영태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북한이 이걸 보면은 이번에 그 유엔에서 유엔 제3위원회에서 인권 관련된 법안을 일단은 그 채택한 걸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북한도 그만큼 그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그 탈북 청소년들 이것을 여러 가지 저렇게까지 잘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이런 애들을 좀 더 그 좋은 그런 학교라든가 이런데 전시성의 그런 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사실 있죠. 참 어쨌든 그 처형설이 제기됐던 그 2명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마음속으로는 다행이다는 싶기도 했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앞으로 우리 그 대북 인권 단체가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북한의 지금 역공작에 말려들었는데요. 북한이 그 라오스에서 9명을 송환시켜가지고 역정부를 했습니다. 2명을 죽였다는 걸로. 그걸 갖다가 탈북 인권단체가 확인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보도를 함에 따라서 이제 북한에 걸려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그동안 잠잠해 있다가 아까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12월 18일 날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결의합니다. 지난번 결의는 이제 제3위원회였고 이 결의를 하는데 바로 우리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 남조선하고 일부 서방 세계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 2명 죽였다는데 안 죽었다. 봐라. 딱 공개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 7명 딱 보냈다가 역정보를 흘려 받으니까 나머지 9명 등장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북 인권 단체가 앞으로 이 무분별한 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번에 우리 그 인권단체하고 서방세계 인권단체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지금 자꾸 그 영상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영상 조작 아닙니다. 분명히 9명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연출이죠. 이제 저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연출한 거죠. 그렇지만은 실제 9명은 맞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이제 그 조작이라고 영상 조작이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우리 대북 인권 단체들이 쌓았던 이러한 그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신뢰성이 훼손을 당합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례로서 이번 사건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계획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형됐다는 얘기 해놓고선 수용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수용소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인권 문제를 가장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그 얘기해 주신 대로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 북한 관련 그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는 좀 그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그 사실에 뒷받침하지 않는 네. 가급적 사실에 뒷받침해야 되겠죠. 예. 하지 않는 이러한 그 뉴스를 우리가 내보냈을 때 오히려 역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내보임으로써 북한 예. 사회의 새로운 면모를 그리고 북한 사회의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신뢰를 예. 얻어버리는 어떤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번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은 그 앞으로 인권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 상당한 부분 우리가 탈북자라든가 이런 어떤 정언이라든가 여기에 많이 의존해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보다 더 팩트에 가까운 그 인권 관련 예. 그런 것을 생산해 내야지만 예.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권을 제대로 제기할 수가 있고 예. 북한의 인권을 그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그렇지 않고 이번과 같이 만약에 네. 좀 그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는 예. 것처럼 해버렸을 때 예, 예. 오히려 역으로 이걸 나타냈을 때 봐라 너희들이 다 인권을 그 예. 제기하는 것도 그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예. 하는 어떤 중요한 예. 조건이 돼버린다. 뭐 이제 볼 아주 수가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뭐 사례가 북한 쪽에서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자, 궁금한 거는 정말 이 아이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전혀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 이게 아까 어땠을까요? 제가 예. 연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연출한 거죠. 처음에 그 송환시켜가지고 제 측적으로는 강도 높은 조사도 받고 예. 또 당했을 겁니다. 당하고 얘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예. 북한이 얘들의 그 향방을 놓고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 활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김정일과 김정은의 그 소위 통치 패턴의 차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역이용하자 해가지고 잘 죽이자는 걸 갖다 그동안 계속 잘 키워놓고 예. 이번에 활용한 거죠. 그래서 예. 그렇지만은 이번 사건을 가지고 그동안 이 북한의 인권 문제의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북한의 분명히 인권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 예. 인간 말살이라든지 개인의 가치를 갖다가 탄압하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죠. 예. 그렇지만 저런 한두 개의 사안을 가지고 북한이 기존에 있던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갖다가 뒤집기는 역부족이지만은 예. 일단 우리는 이제 앞으로 유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예. 이 관리 어떻게 봐줬을 거라고 보시고 실제 지금 인권 문제 북한이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건이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죠, 정 박사님께서 보시죠. 아니 뭐 이것 가지고 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로 있는 게 북한 체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을 일정한 부분 관리를 해서 이러한 어떤 그 역으로 다시 이제 인권을 자기들의 어떤 인권 그런 개선 상황 자체를 뭔가 예. 이게 시위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정도지 뭐 이것을 가지고 자 봐라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잘 사는 어떤 그런 그 인권 문제가 별로 없는 그런 사회로 사실 자리매김하는 데는 역부족이죠. 예. 오히려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예. 근데 애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애들이 예.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어린 애들 같이 뭔가 팔팔한 어떤 그런 맛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상당히 주눅이 든 듯한 이런 인터뷰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이것은 바로 뭐냐? 그만큼 많은 주입식과 많은 여러 가지 조작과 같은 이런 인터뷰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가 있죠. 자, 또 저희가 관심 가는 부분이 바로 그 프랑스에 있었던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프랑스 유학생들입니다. 지금 뭐 어디 있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뭐 우리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설도 있어요. 이건 정말 그냥 설과 그냥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학생들 지금 어떻게 어디서 하고 있을까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기 전에 예. 일단 저 프랑스 외국이기 때문에 예. 아마 만약에 도피해서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다면 그 외국 당국에서 예. 유럽 당국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겠나. 유럽 당국에서. 예, 만약 예. 당국이 보호한다면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군요. 정 박사님도 뭐 동의하시는지요? 예, 뭐 그거 뭐 여러 가지 이미 다른 제3국으로 뭐 예.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로 나름대로 탈출했을 그런 가능성 이런 것은 항상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프랑스 내에서 아직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예. 그것은 프랑스 정부가 소위 암암리에 예. 나름대로 그 보호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예. 다시 이게 잡혀서 저쪽에 갔을 때 강제 송환이 됐을 때 예. 그야말로
처형까지도 있을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계훈련 기간이 돼가고 있죠. 이제 혹한기 훈련이 기간이 돼가고 있는데 특히 북한이 최근 이 동계훈련을 강화하고 있어요. 상당히 도발적인 그 모습의 훈련 모습도 보여줬고요. 일단 국방부 발표 내용을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북한군 동계훈련과 관련하여 지난 11월부터 AN2기를 이용해서 침투 훈련 인원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북한군은 통상 1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실시하던 동계훈련을 올해는 훈련 초기부터 예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포병부대가 야외에 전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그렇죠. 지금 보통 동계훈련은 1월에 시작이 되고 포병 같은 경우는 기상 관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12월에서 3월까지 합니다. 그렇죠. 근데 AN2기 보니까 굉장히 보니까 오래된 비행기 같은데 거기서 특수부대 훈련원들이 계속 뛰어내리는 동영상도 봤어요. 이게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갑자기 북한군의 훈련이 증대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2년 8월 25일 날 북한에서 비공개 행사했었어요. 선군혁명 영도 52돌 기념 행사에서 김정은이가 당정군의 간부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합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조국 통일 대전을 발정하라. 여기서 말하는 조국 통일은 적화 통일이고 대전은 큰 전쟁이죠.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큰 전쟁을 달성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제 2015년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내년에 조국 통일 대전을 일으키려면은 소위 저게 지금 비정규 역량이거든요. 정규 역량도 상당히 훈련을 강화시켰고 소위 비정규 역량, 북한의 특수전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가지고 바로 이제 내년 조국 통일 대전에 대비하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러한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왜 하느냐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시기상 북한이 유엔 인권 결의안 발표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측이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 3주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도 있고요. 어떤 행동들이 나올 수 있으며 저 4차 핵실험까지 좀 언급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나올 수 있으며 그 의도는 뭘까요? 근데 북한이 이런 군사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직면해 있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까지 원래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다. 이런 것을 강하게 내놓고 그 대신 그 개선 내용은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 하는 이런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이게 사실 목표였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남북한 관계 비방 중상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도 물론 당국 차원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종편이라든가 언론에서 각종 북한의 실체를 밝히는 이런 방송을 많이 하고 또 언론 기사를 많이 보낸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은 중단을 시켜야겠는데 이제까지 자기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애를 해봤습니다. 남북한의 인도적 어떤 그런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보고 등등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군사적 수단을 강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한번 막아보자는 거죠. 혹은 남남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북한이 물론 내년이 통일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감히 큰 전쟁까지 일으키기는 어려울 가능성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수단을 강하게 활용하는 소위 도발 행위는 있을 가능성이 사실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 남북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비방 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 톤다운 시키고 뭔가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을 이 남한에서 일어나도록 그래 노력을 하고 있죠. 이동용 원장님은 4차 핵실험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4차 핵실험은 이제 북한이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인권 문제를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래서 4차 핵실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볼 겁니다. 겨녀가지고
이제 국제사회 그 소위 봉쇄라든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봉쇄라든지 또는 경제적 봉쇄가 좀 높아지면은 북한이 저항하는 의미에서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고 이 4차 핵실험이 단행되면 또 역시 이제 국제적 제재가 다시 또 위헌 또 규탄 결의안이라든지 위헌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그 한반도의 문제가 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국제 문제가 되는 또 그런 이제 뭐 궁지에 몰려야 뭐 최대 궁지에 몰려야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4차 핵실험, 소위 핵실험은 말이죠. 북한이 기본적으로 3년 단위라든 3, 4년 단위로 주기로 해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하는데 성공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핵실험을 위한 여러 가지 전시성 그런 목표는 나름대로 달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그냥 우리 일반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은 뭐 일정한 부분 아직까지 그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4차 핵실험보다는 거기에 그 로켓 발사, 소위 북한이 말하는 로켓 발사인데 미사일 발사죠. 미사일을 좀 중장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시험 발사를 함으로써 이것은 운반 수단이니까 여기에 핵을 실어서 나를 수 있는 핵 미사일이다. 이런 정도로 또 과시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훈련 모습을 강도 있게 보여주는 것 불구하고 약간 민간 측면으로는 계속 좀 대화를 시도한 느낌을 주는 게 어쨌든 지금 3주기에 맞춰서 새정치민주연의 박지원 의원이 방북을 해요. 그리고 이희호 여사 방북도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거기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뭐 현실성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 어떻게 보십니까? 민간 쪽으로는 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게 뭐냐면 통미봉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배제시키고 민간을 상대하면서 소위 그 우리 정부 당국하고 민간을 이간질시키려는 전략이죠. 이게 이걸 당민 분리전술이라고 합니다. 당국과 민간을 분리해가지고 당국은 배제하고 민간을 취하는. 그래서 우리 내부에 아까 말씀하신 남남 갈등이라든지 또는 당국과 민간의 갈등을 증폭화시키는 것이고요. 이 박지원 의원의 방북은 사실상 그 상징적인 것이지 박지원 의원이 방북했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물꼬가 트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이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사도 아니고 대통령 특사도 아니거든요. 다만 정부에서 이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승인한 이유는 뭐냐면 간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남북과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겠다는 그 의미로 이제 간접적인 의미를 띄우는 것은 있지만은 대화 의지가 있다. 그 자체에서 머물러야지 이분이 다녀온다고 해서 갑자기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물꼬가 트이고 뭐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죠. 정 박사님 뭐 말씀해주신 뭐 통민봉간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평창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으로서는 그 남북한 관계 개선 이 필요성은 강하게 우리보다 더 갖고 있다고 해도 큰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남북한 관계 개선 혹은 대화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남한의 소실 북한이 그 지지하는 뭐 소위 그 친북이랄까 이런 그 단체들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동시에 공동으로 뭐 개최를 한다. 아마 그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제시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갖가지 이것을 내놓으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나름대로 표현 방식이죠. 거기서 붙이면요. 평창올림픽 공동 개최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겁니다. 뭐 하자, 공동 개최하자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부 교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님 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